얘들아, 불이 왜 또 꺼져 있어? 반장 얼른 불 켜. 아니 얘들아, 정도껏 해야지. 니네 대학 안 갈 거야? 너네가 공부하는 와중에 좀 집중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 단 애들 중에 허쇼핑 노타이 심야 식탐에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주세요. 쌤이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먹는 걸로 댓글을 다냐고. 난 이해가 안 가. 그런 댓글 좀 그만 달아 얘들아. 그리고 진도 나가야 돼. 불 켜, 빨리. 장난치지 말고. 불 켜. 지금 그 스위치 켜진 거야 지금? 얘들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라 했는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어? 너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인생 쉽지 않아. 아니 니네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언제까지 재수종합반에 있고 이렇게 할 거야. 너네 부모님이 너네 이러시는 거 알아? 현재 전력 문제로 학원 전체가 정전된 상태입니다. 원내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정전이...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밀실 살인사건이야. 밀실 살인에 대해서 들어봤니? 보통의 살인사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에 사람이 들어간 흔적과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을 바로 밀실 사건이라고 해. 오늘은 국내에서 일어난 밀실 사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03년 서울 어느 평화롭던 날에 벌어진 일이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는 3살짜리 아들, 10개월짜리 딸, 그리고 아내, 총 4명이 함께 사는 집의 가장이었어. 아내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야 모든 가족이 다 만날 수 있었어. 2003년 12월 29일 추운 겨울날이었어. 어느 때처럼 남편은 퇴근 후 집을 향했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아. 보통 같았으면 절컥절컥해서 문이 안 열리면 집 안에서 아내나 아들, 딸들이 아빠 잠시만요 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근데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자기야 나왔어, 자기야, 계속 두들겨 보지만 답은 없었어. 이상하다. 분명 저녁 시간에 집에 있을 텐데.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쾅쾅대는데도 막내딸이 잠에서 깨서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이상하지. 그래서 결국 남편은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아내 동창생 이 씨에게 전화를 해. 왜? 이 아내 동창생 이 씨는 일주일에 3-4번씩 거여동 집에 방문할 정도로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였거든. 평소 자기만큼 자주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이 동창생밖에 없으니까 혹시 아는 거 있나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 나 지금 퇴근하고 막 집 앞에 왔는데 최근에 우리 아내 만난 적 있어? 오늘 오전에도 왔었어? 아니 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 초인종 계속 눌러도 답이 없는 건데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어? 남편의 전화를 받은 동창생은 나 오늘 아까 아침에 갔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거의동 집에 찾아와.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야, 문 좀 열어봐. 나왔어. 문 좀 열어봐. 근데 역시 집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혹시 애들 데리고 잠깐 요 앞에 나갔는데 말을 안 해주고 나갔나? 아니 정말 깊게 잠들었나? 추측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작은 방 창문이 안 잠겨 있는 걸 발견해. 복도식 아파트 알지 얘들아? 이런 아파트 있잖아. 이 사실은 뭐 실제 사건의 장소는 아니고 쌤이 이제 복도식 아파트 예시로 가져온 건데 사건 당시 실제 집도 이런 식으로 작은 방의 창문이 아파트 바깥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작은 방의 창문은 쇠창살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드나들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어. 근데 동창생이 형부 이거 창문이 안 잠겨 있는데 이거 뭐 없나 하면서 보니까 창문 틈 사이로 아내의 핸드백이 있는 거를 발견해. 그 핸드백을 발견한 동창생은 곧바로 팔을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핸드백을 꺼냈어. 정말 다행히 그 핸드백 안에 열쇠가 있었어. 집 현관문 열쇠가. 이걸 꺼내서 곧장 문을 따고 들어갔어. 근데 그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 보이니? 현관 문을 열고 바라봤을 때 바로 오른편에 작은 방 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대. 그리고 그 앞에 아내로 보이는 형체의 시신이 바닥에 힘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너무 끔찍한 광경에 놀란 남편은 비틀비틀 앉아있는 아내를 향해 걷기 시작해. 아내의 시신에 가까이 걸어가니까 이 작은 방 내부에서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 그것은 바로 아내 옆에 쓰러져 있는 10개월짜리 딸과
벽장 안에서 숨을 거둔 3살짜리 아들의 시신을 목격한 거야. 한 방에서 3사람의 목숨을 잃은 광경이었지. 이 3사람은 모두 얼굴에 천과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숨진 채로 발견되었어. 어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와 자식 2명이 죽어 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남편은 깊은 패닉에 빠졌어. 일가족 3명이 한 집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경찰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어.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어. 남편과 동창생은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아내와 2 아기의 시신 훼손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어. 일단 경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해. 일단 집은 분명한 밀실 상태였어. 창문과 문은 닫혀 있었고 동창생이 손을 집어넣었던 작은 방의 창문도 방범창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 수는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의 외벽을 타고 침입하자니 그 집의 높이는 무려 7층이라서 외부에서 침입하기도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렇게 현장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경찰은 이거 존속살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으니까 자의에 의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은 아내가 아이들을 먼저 해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추측을 했어. 근데 그때 한 경찰이 현장에서 조금 이상한 거를 발견해. 선배님, 여기 부엌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배님.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봐봐. 곧 죽으려는 사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상식적으로 보통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게다가 아무리 현장을 살펴봐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어.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보통 미안하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라는 종류의 유서가 자주 발견되거든. 근데 그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 게다가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평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 절대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상한 점이 하나가 더 보였어.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신체 훼손 정도야. 보통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해칠 때 학대가 아닌 정말 고통을 최소화해서 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에 비해 이 거여동 밀실 살인사건의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엄마가 행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신체에 잔인하게 가슴과 목을 짓누른 흔적이 발견된 거지. 게다가 아내의 오른손에는 의문의 종이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 이 테이프는 이 아내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럼 뭐야? 외부의 물건이란 뜻이겠지. 식사 준비 중이던 부엌, 존속살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서, 심하게 훼손된 아이들의 시신, 아내 손에 붙어있던 의문의 종이 조각, 수상한 4가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이거는 동반자살, 존속살인이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건의 조사 방향을 자살에서 타살로 틀게 돼. 경찰은 가장 먼저 일주일에 3-4번씩 집을 드나들었다고 하던 아내의 동창생 이모 씨를 조사했어. 왜냐면 동창생은 사건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들렸다고 진술했거든. 피해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내와 아이들을 본 사람이 그 동창생 이 씨야. 동창생은 자신의 친구가 죽음을 맞이한 게 믿을 수 없다며 조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말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저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이 동창생의 손을 확 낚아채. 왜? 조사를 받을 때는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흉내낸 것처럼 동창생은 마치 추운 것처럼 손을 자꾸 소매 안으로 넣으려고 그래. 자꾸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면서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이런 동창생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진 경찰은 동창생의 손을 갑자기 획 낚아챘고 동창생의 양손에 길게 이어진 수상한 상처를 발견하게 돼. 보이니? 손등에 이렇게 길게 이어진 상처 보이지? 이 손등의 상처를 본 경찰은 동창생을 이 사건의 진범으로 체포했어. 얘들아 이해가 되니? 경찰은 왜 동창생을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했을까?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동창생은 사건 당일 아내의 집에 놀러가서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을 방으로 유인해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목숨을 아스려 했어. 근데 아이가 숨을 거두지 않자 목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압박해 살해했다. 그리곤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아내를 오른쪽 작은 방으로 유도를 했다.
이게 문이야. 이렇게 열리는 문. 아내를 놀래켜준다고 문 앞으로 데려가. 그리고 아내를 문 바깥쪽에 세워. 동창생은 뒤에 있고, 여기 보이는 미리 걸어둔 줄을 아내의 목을 조르고 뒤로 당기는 거야. 아내는 여기서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치마로 감싸져 있어서 앞이 안 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발버둥 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서 범인의 끔찍한 설계가 드러나. 아까 시신이 발견됐을 때 10개월짜리 딸이 아내의 바로 옆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 사실 아내는 살해를 당하는 순간 10개월짜리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있었다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신이 목을 졸리는 와중에도 저항하느라 아이를 놓쳐버리면 아이가 떨어져서 다칠까봐 두 손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거야.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로 유인해서 살해하면 저항하지 못하겠지라는 것마저 이 동창생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순식간에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동창생은 10개월 된 딸도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해. 그렇게 3명의 가족을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한 동창생은 집 열쇠를 현관문으로 잠그고 열쇠를 아내 핸드백에 넣어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가방을 넣어둔 후 유유히 자리를 떠났던 거야. 그렇게 끔찍한 하나의 밀실 범죄가 완성이 된 거지. 그리고 경찰은 동창생의 양손에 길게 나 있는 상처가 아내의 목을 조를 때 잡아당겼던 줄의 자국임을 알아채고 동창생을 긴급 체포한 거지. 사람의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거를 당길 때 이렇게 손등에 상처가 났던 거야. 그 결과 동창생의 집에서 6개월이 넘는 동안 범행 방법을 고민한 살인 노트와 현장에서 찾은 페트병 조각이 발견되었어. 실제 동창생의 살인 노트를 보여줄게. 여기 보면 실제 동창생의 노트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떻게 살해할 건지 자세하게 방법을 연구한 흔적이 보여. 동창생은 이렇게 6개월이 넘는 동안 일주일에 3-4번씩 그 집에 드나들었다 했잖아. 그게 알고 보니 내 오랜 친구와 그 친구가 낳은 예쁜 조카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드나들면서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살인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거야. 그리고 동창생의 집에서 아내의 오른손에 붙어있던 종이 테이프와 같은 재질의 테이프, 페트병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이 페트병 조각과 이 테이프는 아까 문틀에 아내를 살해한 줄을 걸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무게가 있는 만큼 그 윗 문틀이 마모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페트병 조각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렇게 하면 문에 자국이 남지 않겠지. 경찰은 아내의 손에 남은 테이프가 현장에서 목이 졸렸을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줄을 조정해 보려고 한 손으로 문 쪽 틀을 만지다가 문틀의 테이프 일부가 손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와중에 아내가 양손이 아닌 한 손으로만 저항했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왼손에는 10개월짜리 딸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지. 왜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이 일가족을 살해를 했을까? 경찰은 물었어. 오랜 친구잖아요. 왜 오래된 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까? 동창생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질투나잖아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결혼하고 잘 사는 게 짜였나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자기 혼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살해 동기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질투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어. 근데 여기서 경찰은 생각했어. 단순한 질투심으로 이렇게까지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사실일까?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경찰은 여기서 엄청난 진실을 하나 더 마주하게 돼. 그건 바로 남편과 그 동창생이 불륜관계였다는 거야. 그 동창생은 남편과 불륜관계를 이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 쟤랑 아이들만 없으면 이 사람의 옆자리는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쟤네들만 없으면 잠깐만. 그럼 내가 쟤네들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동창생은 단순히 질투나서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제거하고 본인이 남편의 진짜 연인이 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야. 이렇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동창생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하지만 수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하다, 그 여자가 나쁜 여자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 얘들아, 우리 주변에 악마는 정말 꿈에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실제로 동창생은 살해된 아이들에게 이모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에게 다정한 사람이었어. 말도 안 되는 욕망으로 벌어진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야. 두 번째 이야기는 2010년 경기도의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야.
근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서 오늘 쌤이 해주는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범인일지 함께 추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이야.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73세 박씨 할아버지는 해가 제대로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 새벽 5시부터 골프를 치러 나간다며 집을 떠났어. 그리고 홀로 집에 남아있던 당시 69세 아내는 남편이 떠난 집에 홀로 남아있게 됐어. 그렇게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동안 남편 박 씨는 골프를 치고 술도 한잔한 다음에 남양주의 집으로 귀가했어. 그 시간이 밤 11시야. 아침 5시에 남아서 밤 11시까지 오랜 시간을 밖에 있었으니까 남편 박 씨 할아버지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었나? 오늘 나 혼자 너무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다음에는 어디 좀 좋은 곳에 아내를 데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띠띠띠띠띠띠리리 여보 나왔어. 아유 한잔하니까 좀 늦었어. 미안해 하면서 문을 열었어.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인기척이 안 들리는 거야. 집이 너무 적막한 거야. 이상하다. 밤 11시면 아내가 집에 있을 텐데. 남편 박 씨는 의아해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어.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박 씨의 할아버지 눈앞에 펼쳐졌어. 안방 문을 연 박 씨 앞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여러 번 칼에 찔려 숨진 아내의 시신이었어. 박 씨 할아버지가 아내를 발견한 건 밤 11시. 그러니까 박 씨가 집을 떠난 지 약 18시간이 지난 후야. 큰 충격에 휩싸인 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저희 아내가 그 칼에 찔려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을 확보한 후 곧바로 CCTV를 뒤졌어. CCTV를 뒤지면서 경찰은 생각했지. 누군지 몰라도 너는 도간에 든 쥐다. 왜? 피해자 부부가 살았던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여서 방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 곳곳에 최신식 CCTV가 즐비해 있기 때문에 14층에 위치한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CCTV만 봐도 범인의 얼굴이 무조건 찍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축 아파트의 CCTV를 확인했는데 1층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찍힌 수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이럴 리가 없는데 14층에 드나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만약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외벽을 탄 건가? 아닌데 14층인데 14층에 외벽을 탔다면 누군가 길 가는 사람 무조건 봤을 거 아니야. 경찰은 이 점이 이상하니까 피해자의 옆집, 윗집, 아랫집, 심지어는 옥상에서부터 역으로 타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의 모든 CCTV와 붙어있는 집들을 다 뒤졌지만 단서가 없기는 매한가지였어. 아내의 시신을 부검해 봤을 때 추정되는 사망 시각은 11월 17일 오전부터 낮 사이의 시간이었어. 아내를 공격한 칼은 그 집에 있던 부엌칼로 확인이 됐고 또 사건 현장의 발자국 모양 역시 아내 집의 욕실 슬리퍼 모양과 일치했어.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화장실 슬리퍼를 신은 채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가 묻은 본인의 신체를 씻어내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거는 여기서부터야. 범인이 슬리퍼를 신고 부엌칼을 든 채 안방을 돌아다니는 흔적은 발견했어. 근데 희한하리만치 현관문이나 창문으로 드나든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수사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범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주일이 넘는 기간의 CCTV를 모조리 다 뒤졌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있어. 옥상에서 내온 것도 아니고 윗집, 아랫집도 아니래.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노부부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도 찾아봤어. 딱히 원한 관계의 사람들도 전혀 없었다고. 돈을 훔치러 들어왔나 싶었는데 사라진 물건도 하나도 없었어. 청부살인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면식범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초인종을 누르면 손님의 얼굴이 자동으로 찍히는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다면 월패드에 영상이 남아 있었어야 됐어. 그래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 관계자는 사건 당일 범인이 공교롭게도 수십 개의 CCTV를 피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현관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노크를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어.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피해자의 신체나 손톱에서도 범행의 흔적을 샅샅이 살폈지만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대.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온 집안을 뒤지다가 신발장 거울에서 어떤 의문의 지문 자국을 발견해. 요거다.
이거면은 어쩌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 경찰은 처음 발견한 의미 있는 증거에 희망을 가졌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그 증거는 사건의 실마리가 되지 못했어. 왜? 지문의 출처를 조사해보니까 피해자가 1년 전 입주했을 때 그때 이사를 도왔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지문이었던 거야. 한껏 기대했던 경찰은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경찰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던 거야. 오죽했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지하실에 기생충처럼 몰래 숨어 살던 누군가가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 그래서 그 아파트 지하실까지 뒤졌지만 지하실에도 역시 특이점은 없었다 그래. 5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어, 경찰들이.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조차 찾지를 못했고 이 사건은 결국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후 현재까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어.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지. 첫 번째, 범인은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범행 전 욕실과 화장실을 들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엌도 갔다가 욕실도 갔다가 화장실도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피해자와 안면이 있을 확률이 높다. 둘째, 69세의 고령이었던 피해자의 양손에 11개의 방어흔이 있었어. 방어를 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잖아. 끔찍한 얘기지만 칼을 휘둘렀을 때 이걸 막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는 걸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보다는 노약자 혹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범행 전 해당 아파트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비록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잡힌다면 아직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태야. 그래서 여러 범죄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또 모르지? 이 남양주 밀실 사건의 범인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마지막 이야기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일이야. 2006년 한 남성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이 남성을 A씨라고 부를게. A씨는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 A씨의 가족은 완전 대가족이었어.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그 집안의 가장인 A씨, 아내, 4명의 딸, 막내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총 8명의 대가족이었어. 가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방에 한 명씩 잘 수가 없겠지? 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방은 총 3개고 평범한 집이야.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은 셋이서 한 방을 쓰고 할아버지가 넷째 딸이랑 지내고 엄마 아빠랑 막둥이가 이 방에서 잠을 자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2006년 3월 27일 해도 안 뜬 새벽 5시에 이 집의 가장인 A씨가 잠에서 깼어. 왜? A씨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잠에서 깬 A씨는 같이 자고 있는 아내와 막내 아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갔어. 그리고 바로 옆방 할아버지와 넷째 딸이 있는 방으로 향했어. 왜? 문안 인사 드리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문안 인사를 드린 A씨는 바로 욕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본인이 자던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할아버지였어. 깜짝 놀란 A씨는 곧바로 안방에서 나와 비명이 들린 거실로 향했는데 눈앞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 그것은 바로 거실 창문 앞에 있던 빨래 건조대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이야. 금방 좀 전까지도 멀쩡했던 빨래 건조대에 갑자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지. 하지만 A씨는 이 불이 온 집안에 퍼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당황할 새도 없이 빨래 건조대를 바로 앞에 있던 거실 창문을 열어 밖으로 옮겼어. 그리고 곧바로 건조대 바로 앞에 있던 세 딸이 자는 작은 방에 갔어. 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불이 세 딸이 자고 있는 방 앞에서 활활 타고 있으니까 딸들한테 무슨 일 생길 거 아닌지 걱정되잖아. 그래서 A씨는 바로 작은 방의 문고리를 잡았는데 철컥철컥 열리지가 않는 거야. A씨는 다급하게 서랍을 뒤져서 작은 방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쇠로 열었어. 열었는데 A씨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작은 방 곳곳에 불이 붙어 있고 딸 3명이 모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 놀란 A씨는 딸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3명의 상태를 확인해.
근데 셋 다 상태가 심각한 거야. 머리에 뭔가를 맞은 듯한 상처가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는데 누구의 피인지도 몰라. 왜? 셋 다 상처의 훼손 정도가 심각했으니까.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3명의 딸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첫째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지고 둘째 딸은 수술을 받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숨을 거두었어. 셋째 딸 역시 심각한 중상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 이 3명의 딸 모두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사망 사인은 머리 출혈로 인한 사망이야. 그런데 현장에서 둔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엌에 가스레인지는 켜져 있었고 집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 이 또한 밀실 살인사건이었던 거야. 경찰은 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닌 가족이 벌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현장에서 유일하게 잠에서 깨어 있었던 A씨와 할아버지를 조사해. 일단 A씨와 할아버지의 진술은 동일했어. 본인들은 불을 붙인 적이 없고 자매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 분명히 외부인의 소행일 것이다.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부엌에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A씨와 할아버지는 A씨가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으로 들어간 직후에 자매를 죽인 외부인이 가스레인지의 불로 작은 방과 거실에 불을 지른 후 밖으로 도망쳤을 거다 라고 추정한 거야. 도망을 쳐? 어디로 도망쳐? 현관문이 잠겨있다고 했잖아. 열려있는 문도 없어. 문이 부서진 흔적도 없어. 근데 그때 경찰은 단서 하나를 발견해. 바로 거실에 있는 대형 창문이 30cm 정도 열려있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아마 범인이 이 창문을 통해 드나들었을 거라고 예상했어. 하지만 그 의심은 정확하지 않았지. 왜? 불이 난 직후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모두 A씨 집에 달려와 불을 끄고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이 30cm 열린 창문은 A씨가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안에서 연 거일 수도 있는 데다가 돕기 위해서 출동했던 이웃들의 소행일 수도 있었던 거야. 게다가 범인의 발자국을 추적하자니 온갖 이웃들의 발자국이랑 범인의 발자국이 뒤섞여서 어떤 발자국이 범인의 발자국인지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발자국 채취도 안 되지. 현관문은 열린 흔적이 없지.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지. 근데 그때 후배 경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선배님, 잠깐 이쪽으로 좀,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후배 경찰이 찾았던 곳은 바로 A씨가 자고 있던 안방의 문이었어. 여기 이거 문고리 보시면은 이상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배님? 선배 경찰은 문고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어. 그 방의 문고리엔 수상한 벌집 모양의 자국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선배 경찰은 외쳤지. 아, 이거다. 이 사건을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야. 자, 그 새로 된 문고리에 벌집 모양이 균등하게 찍히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 바로 벌집 모양이 코팅된 장갑을 끼고 문고리를 만지는 것. 너네 집에 고무장갑 이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바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미끄럼 방지에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자글자글한 벌집 모양이 문고리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하지만 같은 벌집 모양을 가진 장갑은 집안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같은 가족의 소행은 아닌 외부인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거야. 자, 이제 외부인의 소행인 건 확실하게 밝혀졌지? 그런데도 수사는 여전히 더디게 흘러갔어.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문고리의 벌집 모양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야. 시간은 흘러가고 경찰은 점점 절망에 빠져. 근데 그때 경찰에게 기적적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예, 수고하십니다. 세자매 살해한 범인 잡은 것 같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세 자매가 살해당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06년 4월 22일 영등포 신길동 반지하 주택에서 잠을 자던 한 20대 남성이 자는 도중에 의문의 괴한에게 둔기로 습격을 당해. 습격을 당했던 그 남성은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한을 밀쳐냈어. 그 남성의 비명을 듣고 온 아버지와 합세해서 그 괴한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남성과 아버지의 기지로 제압돼서 경찰에 넘겨진 괴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더래. 이 장갑은 무슨 장갑일까? 맞아. 보이니? 이 장갑이야. 예상했겠지만 세자매 집에서 발견됐던 그 벌집 무늬 장갑이야. 장갑을 발견한 경찰은 신길동에서 남성을 습격했던 이 남자가 한 달 전에 세 자매를 죽인 범인과 동일한 사람인 것을 눈치채게 된 거지.
이 장갑을 끼고 세 자매를 무참히 살해했던 이 남자가 바로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정남규야. 많이 들어봤지? 정남규가 신길동에서 체포되면서 관악 세자매 살인사건은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 되었어. 정남규는 당시 CCTV가 많이 있던 강남 지역은 일단 빼고 상대적으로 오래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곤 했는데 세 자매가 살고 있던 집은 낡은 2층짜리 구옥 빌라였고 정남규는 그 구옥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 하지만 곧 바로 옆에 창문을 발견하고 열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열리네? 하고 창문으로 들어간 거야. 정남규는 거실 창문으로 진입한 이후에 곧바로 작은 방으로 향했대. 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마는 그동안 저지른 여러 건의 살인사건을 대부분 작은 방에서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작은 방인 주로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한 사람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아무튼 그렇게 작은 방에 들어간 정남규는 3명의 자매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 정남규는 곧바로 불을 켰어. 이상하지? 새벽 5시경이야. 어두컴컴해. 보통 범죄자면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야 하니까 범행 대상이 깰까봐 불도 안 켤 거 아니야. 근데 정남규는 달랐어. 들어가자마자 여자 셋을 발견하고 불을 켰대. 왜? 이 정도 여자 3명은 깨더라도 내가 제압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었다고. 자매들은 깨지 않았고 정남규는 곧바로 가운데에 누워 자던 둘째에게 성범죄를 시도해. 이건 역시 이상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보통 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곧바로 도주할 수 있게 문과 가장 가까이 자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데 정남규는 자칫하면 양쪽 사람까지 깨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간에 자고 있는 둘째에게 손을 댄 거야. 이 역시 니네가 깨봤자 나는 언제든지 너네를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추악한 범죄를 시도하려던 정남규는 자매들이 깨기 시작하니까 잠에서 깨어난 순서대로 한 명씩 둔기로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를 했어. 그리고는 현장을 뜨려고 했지. 근데 그때 바깥 거실 쪽에서 아빠인 A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잠시 방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후 곧바로 작은 방을 떠나서 거실로 향했어. 그리고 정남규는 천천히 안방 문 앞까지 걸어왔어. 왜 그랬을까? 안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정남규는 비겁하고 비열해서 주로 약자들이 많이 있는 작은 방만 건드렸다고 했잖아. 그래서인지 정남규는 약간 주춤했어. 내가 오늘 이미 3명 죽였는데 괜히 다른 방까지 건드렸다가 제압당해서 잡히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감이 순간 확 스쳤던 거야. 그래서 안방 문고리를 잡고 잠깐 고민하던 정남규는 오늘은 그냥 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에 손을 문고리에서 뗐어. 그리고 그때 문고리에 정남규의 벌집무늬 장갑 자국이 남게 된 거야. 정남규는 추가 살해 시도를 포기하고 그냥 이 집 자체를 불을 질러갖고 이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활용해서 세자매의 방 안쪽과 거실 창문 앞 빨래 건조대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창문 밖으로 탈출한 거야. 이상한 낌새의 거실로 나온 할아버지가 화재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A씨가 불타고 있는 집과 처참하게 다친 세 자매를 발견하게 된 거지. 이렇게 완벽한 밀실 범죄를 꿈꾸던 정남규는 체포된 이후에도 100명은 죽이고 싶었는데 빨리 잡혀서 억울하다, 피냄새가 향기로워서 좋다 등 인간이라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끔찍한 말들을 자주 꺼냈다고.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14명을 죽이고 19명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현장 검증 때 시민들이 정남규에게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려고 하자 정남규는 시민들을 노려보고 달려들려고 하고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몰린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미소를 지어보기도 했어. 일말의 죄책감이라곤 전혀 느껴볼 수 없는 악마 같은 얼굴이었지. 담배보다 살인을 더 끊기가 어렵다.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어 미칠 것 같다. 나를 내보내주던지 사형시키든지 제발 뭐든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어. 정남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로 당연하게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 선고받고 2년 7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 수감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생을 마쳤어. 당시 정남규를 프로파일링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남규는 자살한 게 아니다. 정남규는 자기가 자신조차 살해하고 끝난 사람이다. 살인의 끝은 결국 자신이었다와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어. 감옥에 갇힌 후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를 살해해서 살인의 끝을 완성하게 된 거야.
얘들아,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찌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야. 정남규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약자만을 노린 비겁한 살인마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 관악구 세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스스로 세상을 떠나서 탓할 사람조차 남지 않게 된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다. 얘들아, 오늘 3가지 밀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니? 현장이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타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단순히 자살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밀실 사건에 대해 깊이 조명하고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을 한다면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마치 거회동 밀실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동창생의 손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관악 세자매 사건에서 문고리에 벌집 무늬를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진실을 숨기려는 죽임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더 이상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불 들어왔다. 얘들아, 수업하자, 수업. 자, 금일 전력 공급이 불가하여 내일 다시 전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내에 계신 분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불 들어왔잖아. 지금 불 들어왔잖아. 수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